옛날 옛적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구름 위를 떠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규제나 구속 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점차 인간들은 구름 아래에 땅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둘씩 그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몽글몽글한 구름 위에서의 자유로움과는 달리 땅에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젊은 철학자의 이름은 루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구름 위에서의 자유를 지속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하나의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계속된 논쟁 끝에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한자리에 모여 루소가 말한 사회 계약을 성립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커다란 탁자 주위를 둘러싸고 앉았다. 탁자 위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신선한 빵과 치즈, 잘 익은 포도주, 그리고 남은 모든 것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는 그들의 평등한 시작을 상징했다. 그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체제 내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우리의 의지를 투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자 루소가 제안했다. 개인들마다 각기 다른 관심사가 있었지만 모두가 합의하는 가지가 있었다. 우리의 자유는 서로의 보호에서 비롯된다. 누구도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 이 공동체의 의지는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 결과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었다. 루소가 설명하듯 지혜로운 구조는 마치 거대한 시계와 같았다. 각 사람은 바퀴 톱니처럼 작동하여 사회라는 더 큰 기계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했다. 개개인은 한 톱니일지라도 그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회 계약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이가 서로의 의지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유를 함께 수호했다. 물론 여정은 쉽지 않았다. 가끔씩 불만과 불신이 생겨나기도 했고 개개인의 욕심이 드러나 협약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상호 의존과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이가 루소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구름 위로 갈 수 있나요? 루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구름 위에서의 자유는 정말 소중했지만 여기 땅 위의 자유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서로의 믿음과 협력 위에 세워진 이 자유는 결코 구름 위의 것에 뒤지지 않아. 아이들은 그 대답을 들으며 더 이상 구름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자유로운 삶에 더욱 매료되었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이 작은 공동체는 사회 계약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지속되는 자유와 평등을 마음껏 누리며 번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따뜻한 봄날 작은 마을에 피터 싱어의 효용주의적 이타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매우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워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피터 싱어의 이론에 대해 배우기로 했습니다.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마을의 아이디어맨인 조지아가 피터 싱어의 이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 웅성거렸습니다. 조지아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평범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효과적인 이타주의를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해야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여유 자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해요. 마을의 한 농부인 톰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우리가 돕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 거예요. 조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톰, 각자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가장 많은 아이들의 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면 그곳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발견한 바를 공유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은 마을 의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무료 봉사활동의 시간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마을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의 건강까지 챙기러 갈 예정이에요. 다음 발표자는 은행원인 앤드류였습니다. 그는 저는 저축해서 나중에 큰 기부를 할 것을 생각했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상점 주인인 루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제가 번 돈의 일부를 전 세계의 기아 문제 해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더 큰 규모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속적인 성찰과 행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고, 이는 피터 싱어의 이론적 틀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더 큰 세계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엘리자베스 벤스콤의 행위 이론을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주민들이 서로의 일상행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걸 즐기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행동마저 깊은 의미를 가진 것처럼 종종 해석되었죠. 하루는 존이 마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웃인 메리 가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존이 오이를 집어드는 순간을 목격하고 그날 오후 마을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이 오이를 고를 때 그의 얼굴을 봤어요? 마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의 의도가 참 궁금하네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필로소퍼 마크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벤스콤의 이론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 존의 오이를 고르는 행위에 대해 기꺼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메리, 존의 행동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그가 오이를 집었는지가 아니라 왜 그랬느냐입니다. 벤스콤은 의도가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했죠. 아마도 존의 의도는 단순히 오이를 먹고 싶은 욕구일 수도 아니면 그 오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철학적 명제를 검증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 역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존이 갑자기 오이를 내려놓고 다른 채소로 바꿨다면 의도가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존이 카페에 들어섰고 그는 자신이 화제의 중심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메리가 그에게 물었죠. 존, 오늘 시장에서 오이를 고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상추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집었죠.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 행동이 이렇게 깊은 철학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네요. 이 대답에 사람들은 크게 웃었지만 마크는 그 대답에서도 벤스콤이 말한 의도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이걸 보세요. 존은 그 순간 의식을 했던 게 분명해요. 상추와의 조합, 그것이 그의 행동을 이끌었던 의도였죠. 벤스콤이 정확히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벤스콤의 이론을 통해 일상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도 이 경험 덕분에 매일의 행동에 대해 조금 더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간단해 보이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벤스콤의 행위 이론이 여전히 흥미롭고 적용 가능함을 웃음 속에 전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존과 톰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모든 것을 함께 아는 사이였습니다. 둘 다 상당히 성격이 비슷하여 종종 똑같은 일을 벌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함께 늦은 밤까지 파티를 즐기고 술을 한 잔씩 하게 됩니다. 파티가 끝난 후 존과 톰은 각각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운전하면서 앞길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잠깐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그만 길가에 서 있던 쓰레기통을 살짝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쓰레기통만 약간 찌그러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톰은 같은 시간, 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부주의하게 운전하고 있던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꺾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톰의 차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까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존은 그저 경미한 실수로 치부되었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결국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톰은 부주의한 운전사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존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톰은 사실 똑같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어쩌면 내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 아닐까? 존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럭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것이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제불능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톰의 사고가 정말 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걸까? 나와 톰은 같은 행동을 했고 그 결과만이 다를 뿐인데 이 결과로 인해 사람들의 평가는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 그리고는 톰을 찾아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차이를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톰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덕적 럭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점차 톰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 경험을 통해 존과 톰은 둘 다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도덕적 평가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덕적 럭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도덕적 통찰을 주었습니다.